검찰 소환에 응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아내분 차명 머리 알고 계셨습니까? 네, 김광삼 변호사 함께 해 주셨는데요. 김 변호사님, 방금 영상 보셨지만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애국가도 부르고 취재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아요. 그 두터운 건 굉장히 확인이 됐죠. 더군다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촛불 집회랄지 또 여러 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댓글에 굉장히 적극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 전 장관이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버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해서 자기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SNS 통해서 메시지도 어떤 형태로든지 내고 있고 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진술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구차한 변명을 하기가 싫었던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또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있고 그런 적극적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막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너무 적극적이다 볼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극성맞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된 날 빼고 이번 주에도 세 차례나 부인 정경심 교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면회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범으로 거의 보고 그걸 전제로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나중에 공범 관계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자유롭게 공범끼리 면회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가족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근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혐의가 굉장히 중첩된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을 할지 서로 또 다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이 검찰의 이제 관례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딸 정유라가 엄마를 면회를 갔는데 결국 못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조 전 장관의 조카 이제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도 접견을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왜 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까지 하면 어떤 부담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일반 면허를 통해서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한 일반 면회면 한 10분 정도 면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대화 내용도 노치가 돼서 검찰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분 정도밖에 면회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범죄와 관련된 그런 얘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는 저렇게 만나는 것조차 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이나 일반인이 면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면회가 있어요. 이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고 하루에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면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규정이 있는데 특별 면회를 하게 되면 구치소 안에 특별 면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녹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는 일반 면회만 한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특별 면회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특혜다. 그리고 그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일반 면회를 자주 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이 아내 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면회하는 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게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검찰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범관계에 있으면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서원 씨, 지금 저는 최순 씨가 최서원 씨를 불러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최서원 씨와 이제 정유라 관계를 보면 거의 1년 가까이를 면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나 손자 좀 보게 해달라라고 저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판에 어떤 공무관계가 어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면회를 금지시켰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인한테 과연 그러면 검찰이 저렇게 면회를 하게 해주겠는가라는 이제 의문들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건이 연결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전례를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전례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정경심 씨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혐의가 겹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면회를 하게 놔준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조 전 장관이 전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하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받을 때 처음으로 바뀐 공보규칙에 따라서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다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됐단 말이죠. 자, 역시 저걸 지켜보는 국민은 역시 법은 공평하지 않구나. 역시 법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구나.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 가장 핵심 뭐냐면 누구나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부터 개혁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아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이 돈을 가지건 안 가지건 권력이 있건 없건 간에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이게 개혁이구나 생각할 텐데 글쎄요. 저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많이 좀 저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몸이 좀 불편한 아내가 구치소에 있는데 남편 입장에서 찾아가서 면회를 안 하는 것도 제 인지상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박 교수님 어떻게 네네네. 보십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혜를 받았다. 왜 조국부터 이렇게 바뀌었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특혜를 받았다 칩시다. 특혜를 준 건 누굽니까? 검찰이에요. 지금 면회를 허용해 준 건. 예를 들자면. 네. 저는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정무적이다는 느낌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이 판단이 정무적이다? 이 상황들의 변화의 책임들을 불공정의 책임들을 조국 장관에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이 언론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끼리 보도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잘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검찰에선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또 부를 거라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이 조 전 장관 측은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응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저 말 자체가 예.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네. 거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소환을 할 때 아예 거기 나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지를 좀 진위를 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소환을 하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소환에 응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결국 강제 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조사는 응하되 가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조 전 장관의 진술을 거부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진술을 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기자회견할지 청문회 통해서 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랄지 이런 걸 가지고 추궁을 하는데 또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에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영장 심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경우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 때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법원에서 제출이 되면 향후에 있어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 있어서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을 하고 사실 그 앞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 앞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이었다는 사실 좀 알려지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서울대 모교의 반응은 어쩐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이제 진술을 하겠다고 하고선 막상 검찰에 소환됐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서울대 후배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그런 말씀이라도 안 하셨으면은 좀 더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을 텐데 결국 자업자득이신 것 같아요. 네,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 일부를 좀 들어봤는데 박준영 교수님, 사실 저도 좀 이 전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리고 그동안 조 전 장관이 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게 명명백백 검찰 앞에서 검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을까요? 조 장관이 사과를 했던가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실제로 그 장관으로서의 위치와 현재 그 검찰에 출두한 이 피의자 대우를 받는 위치에서의 자기의 그 대한 방어권 문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 전 장관은 아직도 이제 그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 묵비권으로서 자기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소가 되든지 어떤 형태든 재판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조 전 장관은 길게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조 전 장관의 앞서 얘기했던 말들과 행동이 좀 달랐던 부분들은 이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에서 조족적, 조국스럽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면서 이 비판을 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하는 말과 글의 무게감을 정말 저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또 저 자신도 그것에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 쭉 행보를 보면 정말 겉으로는 굉장히 본인이 정의의 사도처럼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민정수석 전에도 보면 많은 트위터를 통해서 수만 가지 트위터를 통해서 사사건건 모든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굉장히 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등등 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남한테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놓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법무장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차례 걸쳐서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저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떳떳하게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은 성실하게 응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국회에 혼자 가서 기자간담회를 그냥 끝장 기자회견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검찰이 소환하니까 비밀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게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나? 저런 사람을 대통령은 정말 정의의 사도처럼 떠받들어 줬나? 여권은 지금도 저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배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네. 정말 저는 지금 차원에서라도 여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좀 저는 옹호하지 마라. 예.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평가를 해라. 또 지금도 여권에서 인사들은 진술 거부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발 좀 이 진영 논리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이현종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요. 이 와중에 여당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감싸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박 교수님. 여권에서 아직까지 감싸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여권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조국 장관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라는 측면도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 마이크가 들어오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곤혹스럽습니다. 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이 여권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내년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총선을 앞서서 또 이 당내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경선 국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지지층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한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정치적 현실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 늘 느끼는 게 검찰의 과도함에 대해서는 늘 본인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까지 곁들여져 가지고 쉽게 조국 장관에 대한
이 지지 철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또 한 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진중권 동영대 교수가 채널A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다는 유시민 씨라든지 공지영 씨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편에 든 거 아니에요. 한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엉뚱한 데 보고 있으니까 패닉이 온 거죠. 자기가 잘못된 판단이라도 그걸 잘못했다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진보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고, 자기들 편에서 거짓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는 거고, 사실을 말하자면 끝까지 재수없는 놈이 끝까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실로 만드는 걸 당했기 때문에. 네, 박 교수님. 진중권 교수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따끔한 얘기를 했는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짐작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께서 이제까지 그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부합해서 좋은 의미로 작동했는데 이번에 작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진중권 대표도 아마 같은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여기에서 균형감을 맞추고 어떤 균형적인 평론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빠지셔도 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꼭히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자기 진영과의 관계의 문제 또는 또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공인의 위치에 있는지는 저는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저분이 사회적 의미가 있는 셀럽인 건 사실인데. 그럼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저는 공지영 작가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지영 작가도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끼어들어가지고 갈등을 부채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여론을 형성시키고 국민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민주주의 가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럽으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밝힐 수 있지만 이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파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적당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 얘기는 진중권 교수가 반론을 또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진중권 교수가 얼마 전 강연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중권 교수 얘기 합쳐서 좀 평가를 진중권 교수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고 굉장히 친한 사이고 또 학생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동양대가 이제 경북 영주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의 학생들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격증을 부여해서 좀 서울에 있는 이거 좀 소외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좌를 마련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와서 이제 그 강의를 들은 것처럼 감상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상문을 보니까 자기가 강의한 내용이 아닌 것도 있고 더군다나 그 아이디가 보니까 58세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 보니까 결국은 그 정경심 씨 아이디로 이제 감상문을 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 강의를 듣지도 않으면서 감상문을 냈는데 결국 엄마가 써준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논란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엄마와 아들이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아이디를 이런 그렇죠.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이건 공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뭔가 혜택을 받으려 하는 교육에 거기에 조국 교수 딸 아들까지 끼워서 뭔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불공정성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김광선 변호사는 계속 남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현정 위원, 박진영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